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종합병원이 떴다. 군용 병원선도 세계 1위. 미국 해군의 머시급 병원선이 되겠는데요. 저도 사실 얘기만 들었지 보거나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거의 군용 뭐 큰 건 다 타보신 땅속부터 공중까지. 네, 모든 걸 다 타보진 않지. 웬만한 건 큰 거 중요한 거는 좀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선은 그런데 사실 병원선이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뭐 적군을 죽이거나 뭘 때려 부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투를 하면 항상 부상병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상병을 치료하거나 어떻게 아니면 관리하지 않으면 이 전투라는 게 제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원선이란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선 역사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이제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영국 해군의 보건 위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 네, 이분이 이제 환자 수송선을 만든 게 그 시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병원선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 그 대상은 아니지만 항상 이 큰 전쟁에 있는 곳에서는 활약을 했었다. 우리 이제 6.25 전쟁 때도 덴마크가 이제 병원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 게임도 저희가 꽤 많이 했는데 병원선이 처음 언급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소하면 이런 거 프라모델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좀 이렇게 인기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와 있는 건 제가 알아요. 나와 있어요? 네네. 그 옛날 일본 병원선, 일본 이제 2차 대전 때 군 병원선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병원선 중에 되게 유명했던 게 브리타닉이라고 타이타닉의 동생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타닉보다 조금 짧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타이타닉이 취항하던 뭐 1910년대 이럴 때 브리타닉이라고 영국의 병원선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 굴뚝도 타이타닉이랑 거의 똑같고, 이거는 프라모델로 나와 있는 제가 자매한 비슷한 배우군요. 그렇죠, 네네. 거기도 이렇게 뭐 십자가 적십자 마크 이렇게 달려 그런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병원선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병원선이 티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폭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얀색이고 원래 이제 적십자 마크 이제 하방에 붙어 있고 국기하고 옆에 이제 적십자 깃발도 달고 하는데 이게 프라모델을 잘 만들기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흰색을 다 칠하고 빨간색을 아주 깔끔하게 칠하고 또 주변에 뭐 다 칠이 있는데 좀 더러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밀하게 칠하는 게 이런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작업.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뭐 이게 대표겠죠? 오늘 제가 다른 그 미 해군의 머시급 이 병원선. 머시가 영어로 이제 자선, 자비 뭐 그런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병원선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제 그 명칭을 붙인 건데 바로 이 배입니다. 이거 뭐 딱 봐도 진짜 이거는 커 보이죠? 이거는 공격해도 안 될 느낌이 딱 드네요. 이 머시급은 이제 1번함이 머시, 2번함이 캄포트 그래서 총 이제 두 척이고요. 지원이 똑같습니다.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 길이가 272.6m 그리고 폭이 32.2m, 배수량이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에 달하는 대형 함정이고요. 캄포트함은 이제 뭐 약간 작은 6만 9천 토급인데 여간 뭐 메머더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만 톤급이면 사실 거의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미국의 이제 니미츠급 항모가 이제 9만 톤 이상입니다. 9만 톤에서 10만 톤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런 항모를 지휘하고는 거의 미국 군함 중에서도 크기상, 규모상으로 보면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배라고 볼 수 있고 환자를 급히 후방에 후송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배 자체에서 환자들을 웬만하면 다 그 치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병원 자체가 아니 병원선 자체가
큰 하나의 종합 야전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함이 머시함은 이제 1986년 11월부터 이제 실전 운용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지금 벌써 한 33년 정도가 된 배고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배는 주로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작전하는 이런 배고, 자미함이 캄포트함은 이듬해 1987년에 이제 취역을 했고요. 이거는 저쪽 반대편 대서양. 예. 네, 그래서 버지니아 노포크에 미 대서양 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모항으로 이제 하고 있고.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뭐 종합병원이 바다에 떠 있다 말씀하셨는데 병원은 이렇게 병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병의원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몇백 개 아니면 뭐 몇십 개 넘을 거고. 그래도 뭐 건물 하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종합병원이 과장된 걸 테고요. 이렇게 요즘 병원 하나 이렇게 건물 하나인 병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300 사실 300병상, 300베드. 300도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0개 이상의 병상. 100개면 그러니까 종합병원. 병상이 100개 이상만 돼도 종합병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그리고 이 과목의 진료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 급여기관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머시급은 병상이 몇 개냐? 500개. 그리고 중환자실은 80병상. 그리고 응급실은 280. 다 합하면 한 900개 육박하는 이제 그런 병상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비하면 정말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2,200여 병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그 반. 신촌 세브란스면 건물이 몇 개인데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몇 개인데 저기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지금 몇 번이나 길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중축해서 또 상당히 높은 빌딩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함정은 또 이제 매일 200명 이상 환자를 진료가 할 수가 있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수술실만도 12개. 이 아무래도 이제 병원선이다 보니까 배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환자의 안정성 면에서. 근데 이게 배수량이 7만 톤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배에 비해서는 이 바다에서의 요동도 이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종합병원에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뭐 CT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MRI, 그다음에 회복실, 그리고 화상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거 다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과, 외과는 물론 부인과, 그리고 치과 뭐 다 수술을 할 수 있고, 얼굴 부상자를 위한 성형수술도 가능해요. 요즘 또 이런 게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체 식수 시설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바다에 떠 있으니까 여기 2,000명이 승선한 상황에서, 이제 환자 선은 다 포함해서 2,000명이 승선한 상황에서 하루에 114만 리터의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말이 114만 리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뭐 담수화라거나 그런 걸 하겠죠. 그런 아무래도 거죠.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생수통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5,000개의 수혈 팩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멸균실, 위성실험실, 뭐 자체적인 영안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내부에서 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종합병원에 있는 것들이 다 있군요.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종합병원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대형 헬기 착륙 시설 당연히 요즘은 어떻게 그런 거 필요한 게 요즘 많이 그 제기되고 있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있죠. 헬기 통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 이제 우리나라 부족하죠. 체계가 잘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현의 해상 환자 인도정, 당연히 배가 이제 또 붙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또 배로 그렇죠. 이송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줄지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조형 인도정 당연히 또 있어야 되고요. 다 이제 백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헬기로 이송해온 응급 환자를 수술실까지 30초 안에 옮기는 게 목표라서 엘리베이터, 환자용 대형 엘리베이터만 9개가 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 1개 있고, 총 1,000갤런, 그러니까 CC로 따지면 370만 cc가 돼요. 거기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상소 생산기 2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립된 바다에서 갑자기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함장은 민간인인데요, 병원장은 군인이에요. 뭔가 거꾸로 될 법도 한데. 그러니까 배를 뭐 운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시는 분은 민간인이고, 네네. 병원 관련한 분은 군인이시고.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함장은 군인이고 병원장은 민간인.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특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 함장이 민간인이고 병원장이 현역군인. 아, 하여튼 뭐 미국은 하여튼 뭐 현역 의사분들도 군인이 많나 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아는 병원도 유지비라는 것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게 배에 있으면은 와, 정말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기름값만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니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첨언에 설명드리자면 미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1000조에 육박하는 나라다. 예. 그래서 이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이제 천조국 실제로 말이 아닌 진짜 천조국 수준이 됐는데 네. 이 천조국만이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 병원선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지가 않은데 하여튼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이 머시암 이거 하루 운영 비용이 이제 18만 달러, 우리 돈은 2억 원이 좀 넘는 거죠. 캄포토함은 20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의료진, 아까 그 병원장은 현역 군인이라고 했는데 네. 의료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뭐 간호사 선생님 계실 텐데 뭐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평상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와 작전을 나갔을 네. 때가 차이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20여 명의 군무원하고 50여 명의 군 의료진이 일을 합니다. 캄포토함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되면 여기에 이제 1,10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가 돼요. 군인의 경우는 1,210여 명, 군무원의 경우는 60여 명에서 최대 한 1,300명 가까이가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의사는 만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의사 100명 사실 적은 게 아니죠. 이 중에 이제 군인들은 이제 85명이고 민간인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인데 15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 특기할 것 중에 하나는 다 총상. 아무래도 실전에서 이제 총상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탑승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특히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국종 박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는 미국은 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고가 많은 건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드린 건 사고뿐 아니고 실제 전쟁을 하면서 총상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사실 뭐 LNG 선도 들어봤고 무슨 컨테이너 선도 들어봤고 아니면 뭐 항공모함 뭐 이렇게 구축함 이런 것들 원래 그 용도대로 설계되고 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선도 병원선으로 딱 이게 그 최초의 설계가 되고 디자인되고 이런 건가요? 얼핏 또 아닐 것 같죠, 그죠? 느낌상. 왜 아닐 것 같으세요, 근데 그냥 뭐 그거를 왜 아닐 것 같으세요? 몇 개 안 되는 데인데 그걸 따로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것도 좀 많이 소요가 돼야. 특수한 배잖아요. 특수한 배니까. 미국에서 아무렇게나 두 대밖에 썼죠. 없는데요. 이걸 뭐 따로 설계하려면 그 설계비만 해도 뭐 수백억씩 들고 막 이러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조선을 개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7만 톤이 나오는 거예요. 뭐한 300m 가까이 되고 1976년도에 당시에 건조 중이던 산클레멘트급 슈퍼탱커가 유조선을 말하는 거죠. 대형 유조선인 이 워스함을 병원선으로 이제 개조를 했던 것이고요. 선체 전면에 선실부하고 트랜섬, 선미, 구상선수. 이 구상선수라는 건 이제 선체 앞이랑 하단부에 이 파도 저항을 줄일 목적으로 이렇게 둥근 물체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유조선에 비해서 또 안정성도 높여야 되고 하니까 갑판실도 크게 넓히고 또 함교의 위치도 옮기고 해가지고 아까 사진 보시면 앞쪽에 사각형으로 크게 이렇게 요거 딱 떼시면 유조선 뒤에는 그게 이제 앞이에요? 뒤에는 유조선 비슷하죠. 저희 뒤에 이제 여기가 함교고요. 여기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목적에 맞게 또 쓰게 한 거죠. 지금. 저 네모난 데가 선수인가요? 저기 선민 줄 알았어요. 저기 선수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를 당연히 헬기로 받거나 보내야 되니까는 비행 갑판을 설치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은 선내 이동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유조선을 만들려고 한 거다 보니까 유조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석유자 저장을 위한 격벽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석유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목적이니까 그 격벽들을 다 이렇게 없앨 수가 없어요. 내부 이제 안정성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격벽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급히 이제 이송을 해야 되거나 내부에서 그럴 때 이제 격벽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부
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다른 쪽 하부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좀 환자들의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애초에 이거 석유 실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 없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그렇죠. 있긴 하겠군요. 예. 아, 앰뷸런스에도 그냥 무기를 실든가? 그럼 병원선 얘는 이 병원선은 어떻게 하나? 여기도 무슨 뭐 미사일 뭐 대공 시설이 있고 막 이런가요? 당연히 없죠.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사실 우리는 공격하지 마라 이런 게 좀 무색해지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머시암 같은 경우에는 1907년의 헤이그 협정 그리고 1949년의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해상에서 군대 부상자, 환자, 조난자 상태 개선에 대한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의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가 있고 전투함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고 공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는 일체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병원선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이제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 또 이 법의 사각지대 있잖아요. 해적이라든가 뭐 별의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납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자체를 또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구경 기관총 정도가 있고요. 선체 레일 몇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정도. 네. 그 다음에 컴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화기를 보유한 10명 정도의 병사가 타고 있고 2,000명이나 10명 정도가 이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거의 뭐 치안 유지지 그런 수준이죠, 뭐. 예. 그리고 59경 기관총 정도가 가장 위력적인 무기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무기가 없다고 보셔도. 배대 배에서 이 정도 장비엔 뭐 예.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려고 할 때나 그럴 때나 쓸 수 있는 무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자유형 무기인 거죠. 그런 최소한의 거죠. 네. 59경이라 12.7mm 기관총이니까 예. 그런 것이죠. 쫓아버리는 용어로 오지 마세요. 예. 근데 이렇게 색깔도 하얗지, 표식도 따로 달아야 되지. 무기는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게 아니 혼자 딱 떠 있으면 진짜 그 비행기에 가다가다 진짜 공격 안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함대로 이렇게 막 가면 등치가 커서 그러면 이게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함대로 같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무장이 없고 덩치도 엄청 크고 속도는 또 느려요. 최고 속도가 시속 32km 정도, 노트랑 17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전투함들이 미국은 최대 속도가 30노트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이제 급히 기동해야 될 경우 이게 여기에 맞추다가는 제한이 되는 거죠. 이 따라가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같이 움직일 때 적에게 포착될 경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표적이 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개 가까운 900개 가까운 병상을 싣고 다니는 이 병원선의 존재는 이 특히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이 전장의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상의 경우 이제 병원, 야전 병원들이 이제 종종 설치가 되는데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정이 돼 있고 적군에 의해서 쉽게 탐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인도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하는 타격하는 수단으로서는 야전 병원도 또 공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취약하고 또 오폭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병원선의 경우는 보통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그것도 이제 바다에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안정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에서도 이게 활용이 되겠죠? 이렇게 큰 거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활용된 대표적인 네. 예 중에 하나 91년 골프전이에요. 그때 이제 90년 8월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이제 침공을 했잖아요. 그때 그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붙였던 작전명이 이 사막의 방패,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데저트 쉴드라는 이런 이제 작전을 폈는데 그때 그 머시암이 이제 긴급 출동을 합니다. 그 모항인 샌디에고에서 13일 만에 이제 출항해서 9월 15일쯤, 9월 중순쯤에 작전 해역에 도착해서 6개월 동안 이제 다국적군을 지원을 하는데 그때 이제 690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300회의 이제 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좀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십으로 좀 나오랬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병원선에는 아무래도 남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들, 간호장교들, 그렇겠죠. 예. 여성도 여군비녀 있고, 비율도 예, 있을 텐데.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 나오듯이 서로 이제 몇 달간
치료받고 이러면서 이 정분이 쌓여서 당연히 그 각종 부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네. 부상병과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실제로-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정분이 쌓여 네. 굳이 표현을 그렇게 안 좋게 들려요. 아니 우아하게 표현하라고요. 정분이 좀 거기 애정이 쌓고 수도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캄포트함의 경우는 이제 쿠웨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에서 이제 정박하면서 다국적군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그랬어요. 작전 기간 중에 총 8,700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배에 실어 나르려 되니까 이제 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겠죠. 헬기도 뭐 2,100회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송을 했고, 수술은 이제 337차례가 있었고, 이 장기간 이제 또 그 의료요원 또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총 80만 명분의 식사가 이제 환자하고 이 의료요원들한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병원선에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 상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병원선이 진짜 크게 표시하는 게 큰 역할을 한 게 대규모 자연재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몇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실종되고, 근데 그때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 2004년에 있었는데 그때 머시암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양 인근 지역의 환자를 무려 10만 8천여 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하고요? 우리는 네. 그런 큰 자연재해가 네,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리 군 해군하고도 인연이 있었는데 패시픽 파트너십 2016 그 훈련 지원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는데 그해 이제 5월 26일 오전 10시 반쯤에 임무함대 73으로부터 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한국 해군 잠수함에 대한 의무 지원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긴급 출동하라 그래가지고 이 해당 해역으로부터 18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머시가 항우를 변경해가지고 긴급 출동을 하죠. 그래서 5월 27일 오전쯤에 머시함에 마침 그 MH-60 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기가 전문 구조요원을 태우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우리 잠수함 갑판 위로 그 MH-60 헬기가 떠가지고 환자를 헬기에 태운 거죠. 호이스 통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병원선까지 이송을 해서 이제 무사히 이제 치료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픈데 네. 이거 말 특히 이 의료 귀가 여기 약간 침을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요. 막 우리 입맛이 써요. 막. 의료는 전문 용어도 많고 이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섬세한 차이의 뉘앙스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 이제 진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통역이 중요한데 마침 거기 이제 그 머시함에 한국계 미군 부사관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 이제 긴급 투입이 돼서 그 도움을 줬었다고. 그렇죠. 하여튼 그 미군에도 우리 한국계 분들이 뭐 높은 데도 계시고 이렇게 네, 많이 또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머시함이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배멀미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최소화하겠습니다만 뭐 수술하는데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배멀미는 하고요. 배멀미 해요? 예, 이렇게 큰 배라도 배멀미는 다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 괜찮겠지만은 또 사람에 따라서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죠. 이걸 이제 상하 동요라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있고, 그렇죠? 종으로 이렇게. 이렇게도 흔들리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동요. 예.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그냥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6방향의 동요를 받고 이것 때문에 또 선체 변형도 일어나고 단지 멀미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횡동요인데 옆으로 물론 이제 아주 큰 배니까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 횡동요가 멀미를 보통 이제 가장 심하게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되긴 하지만은 또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배가 크면 클수록 사실 깊은 바다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큰 바다로 가면은 파고가 굉장히 막 큽니다. 그러니까는 바닷가에서 우리 보는 그런 수준의 파고가 아니고 막 엄청나게 거대한 파고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박을 설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빌지 킬이라고 하는 철자는 뭐 죽음 이런 게 아니고요. 예, KEEL이고 킬. 네, 킬. 빌지 킬이란 거는 여기 이쪽 조금 더 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눈에 베이지도 아닌데 그 뭐 역할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배가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배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게 저렇게 작아 보여 사람 크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돈 들여서 왜 달겠어요 이거. 그러게. 좌우로 움직일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납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정을 좀 해주겠죠. 빌지 킬 이건 이제 그냥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동형이죠. 그리고 핀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요건 다 원래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 샥스핀 할 때가 핀. 그렇죠, 그렇죠. 지느러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이 상어나 고래 이런 물고기들 우리가 보기에는 잘 다니니까 쟤네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그 지느러미를 또 조정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물 속에서 이제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조류도 계속 바뀌고 뭐 좀 올라가면은 또 파도 영향도 받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지느러미를 많이 움직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핀 스테빌라이저라는 거예요. 웬만한 큰 배는 다 달려 있는데 요거는 얘가 이제 움직입니다. 배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횡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떨리고 있다는 이렇게 떨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핀 스테빌라이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얘가 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쪽으로 꺾이면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상세해지는 역할. 예, 상세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돌아요. 얘가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가지고 여기 이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데, 이런 게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가지고 흔들림을 좀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함정용 핀 스테빌라이저는 해외에서 설계를 했고 국내에서는 그냥 기계 장치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우리 조선 기술이 그때도 상당히 세계 수준이었을 텐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어 로직이라든가 이런 제어반 이런 건 다 외국에 수입을 했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랑 그런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국산화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전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흔들어주는 걸 막는 그런 카레벤 해적 보면은 배 뒤집으려고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죠, 뭐. 그걸 막는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이 병원선을 또 공격해서 침몰된 또 그런 안타까운 뭐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병원선의 경우는 보통은 사용하기 열흘 전쯤에 그 배 이름, 그 다음에 선박이 총 톤수, 몇 톤급 배냐, 그다음에 길이, 옛날에 이제 돛대 숫자가 중요하니까 돛대 숫자 또는 이제 굴뚝수 이런 것들을 분쟁 당사국에 통보해준다면 보호해주는 이런 이제 조건부로 보호되는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의 경우를 봐도 이제 공격 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소위 뭐 나치 독일 뭐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그러지만 나치 독일 외에 뭐 영국, 미국, 일본 서로 상호간에 그냥 할 말 없네요 서로. 서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련 병원선에 SS 아르메니아 격침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치 독일이 내격 어뢰 공격으로 격침을 했는데 무려 5천여 명의 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피해를 냈고, 근데 이제 소련의 경우는 또 뭐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련도 나중에 그 전쟁 후방 당시에 이제 그 수송선으로 활동하던 비렐름 구스톨로프 격침 사건으로 이제 9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독일에 이제 복수를 했는데요. 9천여 명이면 사실은 타이타닉 그 비극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침몰 사건의 그 대참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한 6배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복수든 아니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일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의 경우는 이제 하얼빈 마루라는 배를 이제 1942년 1월 10일에 미국 잠수함 스팅레이가 이제 격침을 했어요.
그래서 나흘 뒤인 1월 14일에 일본 대본형 이제 대본형이 뭐 이제 전쟁을 지휘하던 이제 헤드쿼터 이제 본부였는데 여기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에서는 국제 조약을 위반한 천인 공로할 비인도적 행위다. 그게 병원선 그렇게 좀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규탄을 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하얼빈 마루가 이 병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낸 거예요. 그냥 원래 검은색 선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적시자 표시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그러니까. 물어보나요? 니네 병원선이냐, 뭐 수송선이냐, 뭐 이렇게 미군이 아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병원선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구나 일본은 이제 1943년 4월 14일에 그 잠수함 I-177을 함으로 호주군의 병원선인 그 센타우르호를 이제 격침을 하는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물론 이제 일본은 당시 일본 잠수함 승무원들이 그 이게 병원선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일본의 전쟁 범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전쟁 범죄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명사고를 내는 병원선의 뭐 침몰 그런데 병원선에서 여러 차례 살아남은 정말 대단한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와, 엄청난 분이신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본방 나사에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1912년)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남녀의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을 그린 영화 타이타닉. 20년 전 영화지만 지금 봐도 최고의 명작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이타닉호에서 놀라운 생존을 기록한 미스테리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항공편이 발달하기 전인 20세기 중반까지는 바다가 최고의 교통선이었는데요. 특히 유럽과 북미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는 세계 해상 수송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황금 노선이어서 수많은 선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중 영국의 해운 기업 화이트 스타라인은 대서양 항로의 패권을 잡고자 세척의 초호화 거대 여객선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0일 화이트 스타라인을 대표하는 초호화 유람선이 뉴욕을 향해 첫 출항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배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거대한 비극이 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00명이 넘는 탑승객 중 무려 70%인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700여 명 중에는 승무원으로 탑승한 바이올렛 제섭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비극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요? 타이타닉호가 막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먼저 구명호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바이올렛은 자신의 생존보다 다른 승객들의 구조에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승무원이 외국 손님과 말이 통하지 않자 바이올렛에게 시범으로 구명보트에 오르라고 지시하고 구명보트에 잠시 탔다가 내리려고 했던 그녀는 인파에 밀려 내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구명보트는 밑으로 내려졌고 덕분에 바이올렛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좌초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바이올렛. 이후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녀는 병원선의 종군
간호사로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탄 병원선은 공교롭게도 4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화이트 스타라인의 브리타니코였습니다. 저라면 같은 회사의 자매선이라 절대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다고 했나요? 1916년 11월 21일 병원선 브리타니코가 그리스 에게해를 지나던 중 갑자기 커다란 성광과 함께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압불사. 독일의 공격에 의해 큰 손상을 입게 된 브리타니코. 공교롭게도 타이타니코가 손상을 입던 곳과 같은 부위였는데요. 아니, 오히려 파손 부위가 더 컸고 침수 속도가 훨씬 빨랐죠. 생사의 갈림길, 아비규환승. 특별한 생존 기술도 없고 수영도 할 줄 몰랐던 바이올렛. 그녀 역시 침몰하는 배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탈출의 안간힘을 쓰는데요. 하지만 구명보트에 뛰어내리려다 머리를 부딪혀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 행운입니까? 마침 그녀가 떨어진 건 옆에 구명조끼가 있었고 바이올렛은 구명조끼를 의지해 큰 부상도 입지 않은 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 기적의 여인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후 브리타니코는 불과 55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고 마는데요.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타이타닉 사건을 교훈으로 구명정을 충분히 구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그녀에게 기가 막힌 운명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사실 그녀의 생존기는 화이트 스타라인의 첫 번째 야심작 올림픽호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떤 선박보다 호화롭고 안전한 최고의 여객선이자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로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5번째 항해에 나선 9월 20일 영국 해군의 순양함 호크와 충돌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선수 우연에 큰 손상이 발생한 올림픽호. 당시 선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바이올렛 제섭은 역시나 침몰하는 올림픽호 안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생존 기록을 거듭한 천운의 여성 바이올렛 제섭. 이후 그녀는 미스 불침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생명력의 그녀, 혹시 매번 죽음도 겁내지 않고 선상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그 용기에 하늘도 그녀를 도와준 것은 아닐까요? 수영도 못한다고 했는데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뭐 인명재천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네. 솔직히 해군은 제가 바닷가에서는 수영에 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랑 같이 방송하는 후배가 해군 하사 제대인데 중상가 제가 수영 가르쳤거든요. 제대한 다음에. 네. 수영 좀 잘해봤자 어떡하겠어요. 제가 막 펠프스도 방법 없을 거래요. 네. 그런데 아무튼 수영도 못하는 분인데 그 몇 차례 타이타닉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러시아 얘기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병원선들이 있죠. 특히 네. 뭐 이렇게 좀 군이 센 나라들은 당연히 있는데 러시아도 이게 바다가 은근히 있잖아요. 동쪽이랑 이제 북쪽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선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것처럼 큰 건 아니고 12,000톤급. 미국 거는 7만 몇천 톤이었으니까 B320 5B급 병원선 3척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태평양 함대 이르티슈함, 그다음에 흑해 함대 스비리함, 그리고 북해 함대 예니세이함 이렇게 하나씩 같은 형태의 배들이 하나씩 가 있는 거고요. 한 척당 의료진이 83명, 그리고 환자는 300명, 군인 650명, 민간인 124명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좀 작지만 어쨌든 간에 각각의 바다에 하나씩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보다는 사실 지금 흥미를 끄는 게 중국의 움직임이죠.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이제 원래 병원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세 척의 신형 병원선을 또 건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다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슨 의도냐 이런 문제인데, 홍콩 동망과 차이나 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지난 수년간
세 척의 신형 병원선을 건조했거나 건조 중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물론 언론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신형 병원선도 크진 않아요. 배수량이 5,000톤. 그러니까 뭐 아까 러시아보다도 훨씬 작은 배긴 한데 길이 110m, 폭 18m 이런 정도의 배인데 중국 해군이 2009년부터 배치 운영하던 허핑팡저우라는 병원선이 있습니다. 원래 요거보다 이제 작은 크기인데 이 새 병원선은 1번 함이 2017년에 진수가 됐고 2번 함이 작년에 취역을 했고 3번 함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진수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진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 신형 병원선들이 소위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 지금 그쪽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쪽에 이제 분쟁이 계속 있잖아요. 필리핀, 뭐 그렇죠. 대만, 뭐 베트남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 남사군도 뭐 요런 데들하고의 전투라든가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그쪽이랑 영향이 있으니까는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 해군이 사실 해군력 증강에 관심들이 많은데 뭐 항모, 맞죠. 핵잠수함 뭐 이런 것들, 이지스함 이런 쪽에 뭐 관심 많이 가시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형 상륙함이라든지 이런 심지어 병원선까지 뭐 정부 수집함 뭐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증강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사실 병원선은 제가 하지원 씨 드라마에서 본 거 기억나는데 우리나라도 군용 병원선이 있나요? 우리 이제 군의 이제 병원선은 사실은 낙도 이 오지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지원을 받기 힘든 이런 조그만 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존재예요. 그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료 목적으로 해서 네. 이제 각 시도의 규모가 작은 한 5척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군용 병원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지원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진수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보는 일반적인 이제 함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훈련함이 생긴 게 해군 상업 행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거의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 뭐 들은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이쪽 심지어 남미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훈련함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훈련함 용도의 전용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구축함을 한 척을 빼내서 그거를 뭐 2달 그리고 3달 정도 이렇게 빼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그러니까 있겠네요. 전력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훈련함이 해군의 오랜 수고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작년에 진수가 된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한산도함이 그런 훈련함이 주 목적이지만 또 어떤 역할들은 병원선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 그 해상에서 이제 대량으로 전상자가 생길 경우 초기 처치 또 후송을 담당하는 이러한 전상자 구조 및 치료함의 역할도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의무 구역이 있어요, 한산도함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중환자 처치를 위한 수술실 하나를 포함해서 수술실이 3개, 그리고 진료실하고 병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의무 구역이 있는 배가 또 우리 함정 중에 독도함이 있습니다. 우리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도 이제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런 의무 시설이 다른 배에 비해서는 잘 돼 있는데, 그거의 독도함에 비해서 1.8배 크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 뒤에 헬기 갑판도 있어요. 같은 이유로 그렇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응급상시. 아까 머시잠 얘기할 때 했듯이 환자 응급 처치하거나 뭐 수술을 위한 환자를 뭐 육지병원으로 긴급 후송한다든지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 배는 참고로 이제 4,500톤급인데 길이가 142m고요. 최대 속력은 시속 44km, 순항 속력은 시속 33km고 7,000마일 이상을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 뒤인 2021년 초에 실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생소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 유사시에 꼭 필요한 병원선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뭐 전쟁이나 전투 상황이라는 게 느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컴포트한 함장 인터뷰를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07년에 라틴 아메리카 해상 순회를
하다가 두 눈이 백내장으로 거의 실명 상태인 13살 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현지에서는 그게 좀 치료가 불가능했나 봐요. 근데 병원선에서 수술을 받고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눈 뜨고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이 함장님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머시급은 사실 인도적인 의료 지원 쪽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인간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지금 이제 미 해군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병원선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병원선은 말씀드렸지만 전쟁 외에 그 대규모 자연재해 때 인도적인 지원 작전을 펼 수 있는데 세계에서 이런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 미국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그런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요한 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아직 국제적인 뭐 우리 국력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할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한산도함이 이제 그런 역할을 겸하듯이 이제 다목적 함에 일부 다목적 함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편하실 때 언제 어디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머시급 이런 배를 없애면 명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앞으로 뭐 더구나 대규모 자연재해, 지진, 예. 뭐 쓰나미 뭐 이런 경우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죠.